그러면은, 우리 지금, 발제자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나오셨는데요. 우리, 정말 수고하신 우리 발제자님들, 일단 먼저 박수부터 우리 치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질문을 이미 올리신 분, 질문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우리 학부모님, 이야기의 학부모님이신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 이종철 우리, 실장님이 그 거꾸로 교실을 적용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또 질문을 하셨어요. 뭐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혹시 같이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꾸로 교실 그런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이크를 드려서 좀 더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존 버그만과 에론 샘즈가 이것을 이제 펼쳐갔고요. 한국에서는 2013년도에 그 정찬필 PD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방송으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은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좀 미래학교 거꾸로 수업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속 네트워크 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워서 다른 더 전문가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학기는 완전히 모든 과목을 이제 플립 러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뭐,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교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탑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교재를 읽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반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러나 궁금한 거를 또 가지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이 강의실에 이제 미리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하나의 질문, 3개의 답글을,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하게 해서 기본적인 토론은 일단 온라인상에서 한 다음에 줌 수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줌은 이제 쌍방적인 수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맞춤형으로, 그리고 심화된, 학생들이 기본적인 건 이해를 다 했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 다시 강의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가 궁금했는지, 또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오프라인 수업 3시간을 한 것을 1시간에 압축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번에 제가 하는 수업은 그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오히려.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임재가 없다는 것, 또 이렇게 몸을 뭐 이렇게 우리 접촉을 못 한다는 그런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훨씬 더 그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을 활용하면 이제 좋은데, 문제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동영상 강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년이 어린 1, 2, 3학년이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고학년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혹시 또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박범수 선생님, 산내중학교, 우리 한신영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학교가 이제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또 뭐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입시 준비라든지 또 이제 보육의 기능도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데, 기독 학부모가 이런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인격적인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입시 위주 또 교육의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질문에 그러니까 기도 학부모로서 어떤 그 기독교적 교육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이제 입시라든지 어떤 그런 선발을 위한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떻게 응전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인데 이렇게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은 낯설긴 한데 네, 우선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전까지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약간의 그 보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양육의 1차적 책임자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은 좀 학교가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점에서 그 학교가 그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맞벌이 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열려있지 않은 굉장히 폐쇄적인 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희 자체도 그 학교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1차적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만을 케어할 수 없고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관점에서 학교를 의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이제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학교의 그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 아까 제가 문제에서도 과제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고민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입시에 있어서도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입시를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뭐 입시를 물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입시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입시를 선택하는데 초등학교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저희 부모와 저희 교사들에게 기초를 쌓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적기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그 소위 입시 교육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내가 지금 늦어도 혹시 초등학교에서 잘 늦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 또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연습시켜 준다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지금 저의 초등학교에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두 아이가 기독교 학교에 졸업했고 지금은 한 명은 대학원생이고 한 명은 대학생이니까 오로지 저희 두 아이들이 저희 학교의 1회, 5회 졸업생이었고 그렇게 컸으니까 입시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치러보면서 역시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량을 키워주고 어떤 준비를 해주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그 시류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질문,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우리 권호상 선생님, 별무리 학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변화는 교육의 장소와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 교육의 내용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느냐 아니면 집으로 배달해서 먹느냐 이 장소의 문제이지 짜장면 맛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될 텐데 온라인 교육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지요? 다르다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목적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요? 우리 첫 번째 주제 발제를 하신 우리 유재봉 교수님, 장한섭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장소의 변화 아니냐, 오프라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 온라인 교육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목적이 과연 그럼 달라야 되느냐, 다르다면 또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 목적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이제 아마 형식이 조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교육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앞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의 목적을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교육 목적을 다시 설정을 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컨텍스트라는 속에서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제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겠습니다. 간섭단하게 또 답변.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방법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느냐, 이건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내야 될 방법이지, 과제이지, 여기서 저도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방법상의 변화에서 여기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교사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이제 있는 온라인 화상 수업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모든 교사도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프라를 준비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저는 기독교 가치의 교육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교육의 방향은 아마 교재 중심의 지식 정보를 가르치는 교육이 더 많이 발달을 할 거기 때문에 대면 교육이나 인격적 교육성은 더 놓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어요. 이런 차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 특성들, 관계 중심적인 교육을 어떻게 더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기독교 대안 교육이 훨씬 더 저는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될 게 교육의 어떤 저는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약간 성경이나 종교적인 어떤 색깔만 가지고 있었던 특성에서 확 벗어나서 어떻게 이 기후변화나 사회 참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봉 교수님과 장한섭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완하려고 했던 걸 마지막에 장한섭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추가돼야 된다. 짜장면을 어디서 먹냐의 문제가 아니고, 짜장면 먹는데 그거 대신 뭐 좀 다른 메뉴가 더 추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랑 사회 참여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미디어 교육이나 IT 교육이나 경제 교육이나 이런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영역들을 좀 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앞으로 그걸 기독교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수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목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어떤 추가 메뉴들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력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장소만 바뀌었다를 그냥 가서 먹느냐 배달해서 먹느냐, 글쎄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이제 사실 그동안 미디어 금식하고, 심지어는 미디어는 아예 안 하는, 컴퓨터 자체도 안 하는 대안학교가 있을 정도로 고전적 교육을 강조했던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 진영은 굉장히 지금 이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건 또 세속화의 문제가 있으니까 N번방 사건 같은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걸 받아들이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가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개방돼서 이렇게 또 세속화되는 건 아니고 리차드 니버가 얘기한 그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를 어떻게 변혁을 해서 우리가 기독교다운 문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느냐가 이제 과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한 어떤 그 내용의 변화가 없이 뭐 장소만의 변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질문하실 때에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진지한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질문 또 소개를 드리면은요, 우리 이진 선생님, 2호 중학교의 선생님이신데, 현재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고 설문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시가 누적될 때마다 개인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자신이 잘 못하는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고 혼자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학력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수정비 전 학교에서 좀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대안학교의 진영 같으면 각 학급의 학생들 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에 비해서 각 선생님이 어느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교육 학교다 보면 그 학생 수가 이제 일반 기독교 학교들에 비해서 뭐 곱하기 4, 5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드백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뭐 노력과 헌신 이거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으로 학생의 학습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이미 좀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계에 도입이 된다면 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문제들도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우리 하시고 부모가 본래의 부르심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도전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히 교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하면서 교회와 학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모 신앙 교육의 주제와 방안 사례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교회와 학교가 어떻게 연계해서 부모들과 소통할 것인지 그런 질문인데 함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 예, 소장님께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연구소에서 유바디 교육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목회 방향 자체를 교육 목회로 사실은 목회가 교육 목회여야 하는데 어쨌든 교육 목회로 전환하면서 구역이라든지 교구 편성들을 다음 세대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개발을 하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구역 조직을 조금 더 거기에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들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구역에서는 부모 자신만을 위한 신앙교육을 했다면 거기에 비슷한 연령대 부모들이 함께 모이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적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교육과정 부모 이거는 자녀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님의 소그룹이 모여지면
그에 필요한 뭐 발달 과정상의 이슈라든지 뭐 학원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을 교회가 하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같이 공유를 하는 식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세한 건 아마 소장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교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우선은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학교는 샘물교회가 세문학교여서 교회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우선은 이제 교회에다 제가 뭔가 제안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 사실 코로나가 강제된 홈스쿨이잖아요. 강제된 홈스쿨을 하게 되는 기회였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부모님들을 저희가 줌으로 계속 만나서 이제 근황을 묻고 있는데, 근황을 물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를 재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저희가, 정말 감사한 건 이제까지 아이에 대해 양육의 책임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도 여전히 이게 학교의 책임을 좀 많이 두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가 이번에 집에서 보면서 아이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굉장히 심플 라이프였잖아요. 저희가 어디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심플 라이프 구조 속에서 아이를 재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 있죠. 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암송을 어떻게 지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라. 하여튼 많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뭔가 교회랑도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그냥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저희가 검증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 예. 사실 지금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되긴 했는데 10분 정도만 더 연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루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12시 10분 정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장한석 교장님께 질문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오픈되면서 교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등교 수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누적됐을 텐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지인 교원대 우리 학생이신데 안녕하세요. 중앙기독중학교 별무리 고등학교 졸업생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재학생 안지인입니다. 아주 권위가 딱 생깁니다. 네. 들으면서 너무 유익합니다. 저의 질문 3가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융합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뭐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교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석현 선생님, 샘물중고등학교 선생님 질문입니다. 초등, 중등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시간이 뇌 발달, 주의력, 의사소통 기술,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공감 능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있는지요? 만약 연구 자료가 많이 없다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객관적 연구에 기반해서 온라인 교육을 어느 정도 혹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인 기도학교에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박상진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해서 거꾸로 수업의 효과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했군요. 앞으로 대안학교,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는 재정적 어려운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하신 건 조영래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재정적 어려운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화된 수업의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차별화된 대안적 교육의 방법론은 없을까요? 이런 시기를 기독교 공동체, 가정교회, 학교가 하나 되어 방역과 앞으로 있을 시대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독교 마을 공동체라든지 적지만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하지만 보다 더 성경적인 교육 공동체로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번에 초기에 온라인 수업을 교육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실시하였고 그 후 철저한 방역과 함께 대면 수업을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만족도가 높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질문 중에서 우선 그 장한섭 교장 선생님 그 첫 번째 그 교사들의 피로 누적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예. 네,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저는 교장의 피로도는 누가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대부분 다 온라인 교육 학습 학생에게 초점을 둔 것 같은데요. 보통 대응할 때. 근데 부모 아까 나왔고요. 부모들의 입장, 그 다음에 교사들의 입장, 그 다음에 교장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불안정성, 얘들도 다 느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낯설고, 밖에 못 나가서 힘들고, 이런 전체적인 정서적인 부분은 보통 덜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 대안 교육에서 이걸 다룰 때 다 다뤄야 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제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위기일 때, 기독교 교사는 부모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부모가 힘들 때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바램이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바램이고 기도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약간 상담적 접근을 하는데 토로하고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럴 때 교사로서의 밸런스를 빨리 잡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성을 주는 거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얻는 이론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오는 게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로부터 오는 그 재충전,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 부모님들이 신뢰 있게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영향을 준다고 저는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밥 사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중간방학처럼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풀로 아예 교육과정 속에서 쉼을 주는 기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필요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질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좋고, 또, 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 대안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봉 교수님부터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정보에 관한 것, 사실에 대한 것, 객관적인 지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지금 AI가 공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 교류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성찰을 한다든지 내면화시키는 일,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동적 분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죽은 지식을 아니면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맞춤식 AI를 활용하면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학생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그 학생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피드백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그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자기 자신을 리플렉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 같은 것을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플립 러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고 난 뒤에 수업을 하면서 대면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사들이 좀 더, 기독교 학교 교사들은 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여기 와서 보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교육계는 이제서야 21세기가 같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갑자기 직면하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사고 앞에서는 바로 그 유연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유연하게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가는 그런 조직적인 기반이 분명히 갖춰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 실무자들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 내에서는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는 그 유연함을 교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교사들을 얼마나 이렇게 교실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또 교장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교 시스템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교사들이 자유롭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학교에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이 제일 우선이고 학생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학생의 행복과 학생의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교사가 먼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그런 교사들이 직접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들과 조직 체계들도 학교에서 꼭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줌으로 2시간 정도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죠. 저도 지금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장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양석경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뇌발달과 뭐 이런 정서 심리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도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반 위에서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 또 잘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썼듯이 저는 이게 쇼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쇼크 앞에서 저희가 이 쇼크가 근데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에도 다른 쇼크가 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을 기회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남는 건데,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학교 연구소 같은 데에서 큰 우산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다들 애쓰고 있고, 저는 교사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문자 하나 받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관심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기도와 사랑이 담긴 문자 하나를 따뜻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아노미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교회와 그 가정의 협력 부분에서 교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포커스에 앞서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 나라 가정이 무엇인지부터 기초적으로 알려주어야 양육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부터 출발을 하면 할 기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3월 8일자로 기억되는데 주일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청 재난 문자인데, 그 예배당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너무 이 종교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너무 가정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경기도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 교육도요, 공교육도 학교를 안 나가게 되니까 그동안 학교가 했던 일이 뭔지에 대한 굉장히 지금 퀘션이 던져졌거든요. 학교를 안 나와도 뭐 EBS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지식 전달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고3부터 이제 개학이 된다는 것도 전부 다 입시 위주로 모든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시 지금 그냥 개학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다시 기독교 대안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하고요. 지금 기독교 대안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나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이 도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교육부나 어떤 뭐 질본 또 중대본 이런 쪽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칫 어떤 그 교육의 자율성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깨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도 기독교 대안교육의 이제 본질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대안교육의 도대체 방향이 어떠해야 되고 과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아웃라인 같이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또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 또 섬기시는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발제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격려하는 거, 요걸로 우리 다시 한번 의료진들도 격려하고 우리 모두 기독교 대안학교 관련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